수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과의 동반 사퇴론에 대해 부여된 일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충실히 할 따름이라고 답했습니다. 조 전 장관 관련 사건도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교육부가 15개 대학의 감사를 벌여 미성년 자료 등을 부당하게 공저자에 올린 교수 11명을 적발했습니다. 공저자로 올라간 논문을 내고 대학에 편입한 교수 자녀에 대해선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중1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해임됐습니다. 평양 원정을 마친 우리 축구 대표팀이 오늘 새벽 귀국했습니다. 남북 대결에 대해 다치지 않아 다행일 만큼 거친 경기였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 나섰다가 후원금 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윤지호 씨에 대해 캐나다에 사법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윤 씨에 대한 체포영장도 다시 신청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갤럭시 S10과 갤럭시 노트 10의 투명 실리콘 케이스를 끼우면 등록된 지분이 아니더라도 잠금이 풀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린이 야구 팬들도 많이 쓰는 응원용 막대 풍선에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일부에선 기준치의 300배 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나가지 말자니까. 한 바퀴 더! 현대수소전기차.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금 늦은 목요일 8시 뉴스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 관련 수사를 총괄하고 있는 대검찰청 국정감사가 오늘 있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 윤 총장은 조국 전 장관이 사퇴했으니까 함께 물러나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일축했습니다. 첫 소식 임찬정 기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반부패부장,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등 대검 참모들이 배석한 가운데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역시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에 질문이 집중됐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조 전 장관 관련 사건도 법과 원칙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들은 좌고우면하지 않고 어떠한 사건이든지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조 전 장관이 물러났으니 윤석열 총장도 수사 관련 책임을 지고 물러나야 한다는 동반 퇴진론은 일축했습니다. 여권 일각과 지지층 사이에서는 윤석열 동반 퇴진을 주장하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언론 보도를 통해서 봤습니다. 저에게 부여된 그 일에 대해서 제가 법과 원칙에 따라서 충실히 할 따름입니다. 패스트트랙 관련 수사를 놓곤 다시 여야 간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고발된 의원이 많은 자유한국당 소속 여상규 법제사법위원장은 수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고,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은 순수 정치 문제가 사법으로 둔갑되어 있습니다. 사법도 정치에 관여하면 안 됩니다. 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여 위원장이 부적절한 말을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번 국감 내내 사실은 우리 법사위원장께서 현재 검찰 수사 대상인 국회법 위반 그 패스트트랙 저지 관련된 그 사건에 대한 압력성 발언을 무척 자주 많이 하셨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임찬종입니다. 오늘 국정감사에선 윤석열 총장이 별장에서 과거 접대를 받았었다는 의혹 보도를 두고도 질문이 이어졌습니다. 해당 기사를 쓴 한겨레 기자를 검찰총장이 고소한 건 너무한 것 아니냐고 여당 의원들이 지적하자 윤석열 총장은 신문 일면에 사과를 해야 고소를 취하할지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이현정 기자입니다. 민주당 금태섭 의원은 윤석열 총장의 접대 의혹을 보도한 한겨레 기사 내용은 잘못된 보도라면서도 검찰총장이 언론사를 직접 고소한 건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국회의원,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이런 사람들은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윤 총장은 해당 언론사의 대응을 보고 고소 취하 여부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습니다. 해당 언론사가 이 취재 과정을 다 밝히고 자기네가 이러이러한 걸 확인해가지고 이렇게 이르렀고, 그리고 이런 보도가 이런 식의 명예훼손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한다고 공식 같은 지면에다 해주신다면은 고소를 계속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보겠습니다. 같은 지적이 이어지자 윤 총장은 다소 상기된 얼굴로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사과를 저는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왜 이런 보도를 하게 됐는지. 의원들이 고소 취하를 권유하는 데 대해 불만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아니면 말고식으로 검찰총장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해놓고 야 확인됐으니까 고소 취소하라 이런 말씀은 이거는 저는 좀. 조국 전 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하는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에게도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조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건강 상태와 의료 기록 등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지만 한 검사장은 대검은 구체적인 수사 상황까지 보고받진 않는다며 답변을 피했습니다. SBS 이현정입니다. 네, 교육부가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올라가 있는 500여 건의 논문을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서울대를 비롯한 7개 대학의 논문 15건에서 연구에 별로 기여하지 않은 미성년자를 논문의 공저자로 올린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공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으로 대학에 편입한 한 서울대 교수의 아들에 대해선 입학 취소 결정이 내려졌고, 또 중학교 1학년 자녀를 논문 공저자로 올린 교수는 해임됐습니다. 박찬범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발표된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소복제 논문입니다.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이 교수의 아들은 제2저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교수 아들은 이 연구 실적으로 지난 2015년 강원대학교 수의과대학에 편입했습니다. 서울대는 진상조사를 벌여 이 교수 아들이 저자로 오를 만큼 논문에 직접 기여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교육부는 이를 계기로 지난 5월부터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올라있는 논문 549건에 대해 특별 감사를 벌였습니다. 교수 자녀의 논문 공저자 등재와 대학 입시 활용은 부모의 사회적 지위를 활용해서 자녀의 스펙을 만들어주는 것으로 국민 상식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교육부는 이병천 교수를 포함해 7개 대학의 교수 11명이 부정한 방법으로 미성년자를 공저자로 올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저자에 오른 미성년자는 교수 본인의 자녀나 아는 사람의 자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중학교 1학년 자녀를 공저자로 올린 사례도 적발돼 해당 교수는 해임됐습니다. 교육부는 이병천 교수 아들이 편입한 강원대에는 입학 취소를 요청했습니다. 감사 결과 통보 오면 절차 따라가지고 최대한 빨리 절차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취소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겁니다. 교육부는 미성년자가 공저자로 올라있는 논문 245건에 대해 추가 감사를 벌일 예정인데, 조국 전 장관 딸이 제1저자로 오른 당국대 교수의 논문도 포함돼 있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경제부처 장관들을 한자리에 불렀습니다. 투자라는 말을 10차례나 반복하면서 민간 활력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대통령 발언 내용과 그 배경을 정유미 기자가 함께 짚어드립니다. 10달 만에 경제부처 장관들을 한자리에 소집한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에서 투자란 단어를 10번 반복하며 민간 활력을 높이는 정부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무엇보다 민간 활력이 높아져야 경제가 힘을 낼 수 있습니다.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건설 투자 역할도 중요하다고 말한 대목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민간 활력을 높이는데 건설 투자의 역할도 큽니다. 필요한 건설 투자는 확대해 나가야 합니다. 서민주택과 광역교통망 조기 착공, 생활 SOC 투자를 예로 들면서 경기가 어려울수록 재정 지출 확대는 꼭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건설 투자 확대로 정책 기조가 수정되는 거냐는 질문에 청와대 관계자는 꼭 필요한 건 해나가야 한다는 의미라며 기조를 바꿔 건설에 올인하겠다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오늘 회의는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미국 출장 간 사이 문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이번 주 초 긴급하게 잡혔습니다. 경제 위기론까지 거론되는 상황에서 앞서 삼성과 현대차 방문에 이어 조국 정국 이후 문 대통령 10월 일정표가 경제와 민생 행보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다음 달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대통령이 중심 잡고 경제 챙기고 성과 내겠다는 뜻이라고 청와대는 설명했습니다. SBS 정유미입니다. 네, 오늘 KBS 국정감사도 있었습니다. 양승동 KBS 사장은 유시민 이사장의 유튜브 방송에서 문제의 성희롱 발언을 한 출연자에 대해서 법적 조치에 나설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엄민재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KBS 국정감사에선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유인물을 놓고 시작부터 말싸움이 벌어졌습니다. 누구 보고 가만히 있으라 말라 하는 거야? 여당 의원들은 정경심 교수의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 인터뷰 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보도는 불리한 내용만 압축해서 나갔습니다. 그래서 공정하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혹을 해명하라 이런 이제 그 항의가 쇄도하고 있었고 일부 의원들이 참여하는 그 조사위원회 구성이 필요하다고 봤고 한국당 의원들은 공영방송의 보도가 유튜브 방송에 휘둘리고 있다며 신뢰성 있게 조직을 이끌지 못한다면 사장이 사퇴해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유시민 씨는 KBS 기자들을 검찰과 내통하고 있다고 떠들고 마치 KBS 위에 유시민 씨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양승동 사장은 알릴레오 유튜브 방송에서 KBS 기자에 대한 성희롱 발언을 한 패널에 대해 법적 조치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법리 검토를 했고요. 네. 또 뭐 법적인 조치를 빠르면 내일 정도 이렇게 취하는 걸로 준비를 했습니다. 다만 유시민 이사장은 성희롱 가해자가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법무실과 기자들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답했습니다. SBS 엄민재입니다. 고 장자연 씨 사건의 목격자로 나섰다가 지금은 후원금 사기 혐의 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고발당한 윤지호 씨에 대해서 경찰이 캐나다에 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경찰은 윤지호 씨에 대한 체포 영장도 다시 신청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세영 기자입니다. 경찰이 고 장자연 씨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호 씨가 머무르고 있는 캐나다에 형사사법 공조를 요청했습니다. 윤 씨는 지난 4월 후원금 사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 고발된 뒤 캐나다로 출국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난 6월 캐나다에 공조를 요청했다며 외교 관계를 고려해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공조를 요청하면 소재 파악 등 수사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윤 씨를 국내로 송환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한 차례 반려됐던 체포영장은 보강 수사를 거쳐 다음 주 다시 신청할 예정입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캐나다에 범죄인 인도 요구를 청구할 수 있고 여권 무효화도 가능해집니다. 앞서 고 장자연 씨 사건의 유일한 증인이라며 이를 토대로 책을 내고 후원금을 모았던 윤 씨는 거짓 증언 의혹이 일며 각종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경찰은 지난 7월부터 윤 씨에게 3차례 출석 요구서를 전달했지만 윤 씨가 현재로선 출석할 의사를 보이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씨는 그동안 SNS를 통해 건강이 나빠져 귀국할 수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SBS 이세영입니다. 제주 시내에 있는 한 명상 수련원에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약 한 달 반 전에 숨진 걸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수련원 안에서 시신을 닦고 또 설탕물까지 먹였다고 합니다. JIBS 하창훈 기자입니다. 57살 김모 씨가 제주 시내의 한 명상 수련원에서 숨진 채 발견된 건 지난 15일. 한 달 반 전 수련원에 들어간 남편과 연락이 안 된다는 부인 신고로 경찰이 현장을 확인하면서 숨진 상태의 김 씨를 발견했습니다. 발견 당시 시신은 상당 부분 부패가 진행됐고 부검 결과로도 한 달 반 정도 전에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근 명상 수련원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뜸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전까지는 한 8시쯤 되면 사람들이 운동하는 날이 왔었어요. 요 근래에는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경찰은 수련원 측이 시신을 방치한 이유와 종교단체와의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측은 경찰에서 김 씨가 명상하다 갑자기 쓰러졌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시신을 매일 닦고 시신에게 설탕물을 먹였다고 진술하면서도 그 이유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는 어떤 그 종교적이거나 주술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지만 그런 부분도 이 사건과 관련이 있다면 수사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수련원 관계자 3명에 대해 유기치사와 사체 은닉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은 또 시신이 방치된 기간 수련원을 다녀간 모든 관계자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파악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JIBS 하창훈입니다. 홍콩에서 이번 시위를 주도하고 있는 단체의 대표가 쇠망치를 든 괴한들로부터 공격당했습니다. 시위가 길어지면서 이렇게 주요 인사들을 노리는 테러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베이징 송욱 특파원입니다. 도로에 피를 흘린 채 누워있는 남성. 홍콩 시위를 주도해온 제야단체 민간인권진선의 지미샴 대표입니다. 어제 저녁 쇠망치 등 둔기를 든 4명의 괴한이 지미샴 대표를 공격했습니다. 괴한들은 흉기로 행인들의 접근을 막은 상태에서 샴 대표를 둔기로 마구 때린 뒤 차를 타고 달아났습니다. Will be to stay for recovery and physical therapy. His head and his joints were injured, but he has no fracture. 지미샴 대표는 지난 8월에도 식당에서 괴한들로부터 공격을 당했는데 사건 이틀 뒤 집회를 예고한 상태였습니다. 민간 인권진선은 이번 주말에도 집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친중 세력의 테러일 가능성이 큰 가운데 민간 인권진선은 백색 테러의 공포를 홍콩에 불어넣으려는 의도라며 규탄했습니다. This entire thing is part of this plan to shed blood on Hong Kong's peaceful protests. 지난달 말에 민주당 로이콩 의원이 괴한 3명으로부터 구타를 당하는 등 지난 8월부터 최소 9명의 야당과 제야 인사들이 테러를 당했다고 홍콩 언론은 전했습니다. 한편 홍콩 시위를 이끄는 조슈아 왕과 테난먼 민주화 시위의 주역인 왕단은 오늘의 홍콩은 39년 전 광주가 됐다며 한국의 홍콩 시위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베이징에서 SBS 송욱입니다. 네, 원전 사고가 있었던 일본 후쿠시마에서 방사능에 오염된 흙을 자루에 담아서 보관해 오던 게 얼마 전 태풍 하기비스 때문에 떠내려갔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가 회수됐는데 절반이 빈 자루였습니다. 도쿄 유성재 특파원입니다. 지난 12일 밤 태풍이 몰고 온 폭우로 강물이 넘치면서 야적돼 있던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상당수 떠내려간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물이 빠진 하천변 나뭇가지에 걸린 폐기물 자루를 발견하고 작업자 2명이 접근합니다. 걷어내보니 내용물이 모두 빠져버린 빈 자루입니다. 자루에는 시간당 0.51 마이크로시버트를 내는 방사성 폐기물이 담겨 있었다는 표시가 선명합니다. 빈 자루는 하천의 다른 지점에서도 발견됐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역시 텅 비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다무라시의 하천에서 발견된 방사성 폐기물 자루는 모두 19개. 시 당국이 이 가운데 17개를 회수했는데 절반이 넘는 10개가 빈 자루였습니다. 빠른 물살에 자루 안에 있던 방사성 폐기물이 쓸려나간 겁니다. 당초 폐기물이 자루에 담겨 하천에 섞이진 않았다던 시 당국. 이제는 환경에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8カ所の地点で河川敷の空間線量を測定しました結果はいずれも問題のない範囲というふうに考えております。 그러나 떠내려간 방사성 폐기물 자루가 전부 몇 개나 되는지, 유실된 양은 얼마나 되는지 여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예상을 뛰어넘는 폭우가 왔다고는 해도 이번 사태로 일본 당국의 방사성 폐기물 관리 체계가 큰 허점을 드러낸 셈입니다. 도쿄에서 SBS 유성재입니다. 서울 서초동에 있는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도로 지하에 공간을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게 허가를 내준 건 법에 어긋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지하 공간을 쓰는 걸 멈추고 원래대로 되돌려 놓으라고 사랑의 교회 측에 명령했습니다. 김기태 기자입니다.
등록 신도수 9만 명으로 국내 초대형 교회 중 하나인 서울 서초동 사랑의 교회 뒤편 참나리 길입니다. 사랑의 교회는 이 도로 밑에 예배당과 성가대실, 주차장 등을 설치해 지하 8층까지 사용 중입니다. 서초구는 2010년 당시 신축 중이던 교회 건물 일부를 어린이집 등으로 기부 체납받는 조건으로 도로 지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습니다. 공공시설이 아닌 교회가 도로 지하를 사용하게 해줬다는 점에서 특혜 논란이 일었고 서초구 의원과 주민 293명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해 도로 점용 허가를 내줬다며 해당 허가를 취소하라는 1,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도로 지하에 설치된 예배당 등은 사랑의 교회의 독점적, 사적 이용에 제공되는 것이라면서 이런 형태의 도로 점용을 허가해주면 향후 도로 지하가 무분별하게 사용돼 공중 안전에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사랑의 교회 측에 도로 지하 사용을 중지하고 원상 회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서초구 측은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며 판결 내용에 따른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 사랑의 교회 측 역시 안타깝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김기태입니다. 네, 삼성의 최신 스마트폰에 있는 지문 인식 기능에서 문제가 발견됐습니다. 자, 다른 사람 지문 되면 이렇게 열리지 않는 게 정상인데 1,000원짜리 보호 케이스를 화면에 덮기만 하면 모든 지문을 주인의 지문으로 인식해서 이렇게 잠금이 풀려버리는 겁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카드까지 누구나 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삼성은 보완책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범주 기자입니다. 2달 전 삼성이 내놓은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노트 10입니다. 주인 지문에만 화면이 열리고 다른 사람 지문에는 작동을 안 해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시중에서 1,000원에도 파는 보호 케이스를 화면 위에 얹어보니 아무 손가락이나 갖다 대도 초기 화면이 그냥 열립니다. 지문이 없는 손가락 다른 부분을 대도 똑같습니다. 연초에 먼저 나온 S10 시리즈 중에 일부에서도 똑같은 현상이 확인됐습니다. 원인은 올해 새로 도입한 화면 지문 인식 기술 때문인 걸로 파악됩니다. 화면 뒤에 숨어있는 센서가 초음파를 쏴서 지문을 확인하는데 일부 보호 케이스의 무늬까지 사람 지문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자칫 누군가 악용하면 맘대로 계좌 이체나 쇼핑, 카드 결제를 해서 경제적인 피해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일부 금융사는 지문 인식으로 거래를 하지 말라는 경고까지 내놨습니다. 해당 기기를 사용 중이신 경우에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문 인증을 끄고 패턴과 인증 비밀번호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성은 케이스의 무늬를 지문으로 오인하지 않도록 곧 관련 소프트웨어를 고치면 해결이 될 거라고 공지를 올렸지만 당분간 혼란은 피할 수 없어 보입니다. SBS 김범주입니다. 가수 겸 배우인 설리, 최진리 씨가 숨진 채 발견됐을 당시에 작성된 걸로 보이는 관계기관의 내부 보고서가 인터넷에 유포된 데 대해서 당국이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소방당국은 동향 보고서를 내부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에서 유출된 걸로 보인다며 사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누가 그랬는지 확인해서 엄중 문책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도 인터넷에 유포된 상황 보고서가 경찰에서 만들어 퍼진 게 맞는지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아침 청주에 7마리나 되는 멧돼지 떼가 나타났습니다. 빠른 속도로 줄지어 달리고 사람을 물기까지 했는데 최근에 도심 멧돼지 출몰이 잦아 안전과 방역에 대한 우려가 크지요. 경기도 연천과 파주 민간인 통제구역에선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걸린 멧돼지 폐사체가 또 발견됐습니다. CJB 박원 기자입니다. 길을 걷던 행인이 깜짝 놀라 뒷걸음질을 칩니다. 이내 멧돼지 6마리가 빠른 속도로 아파트 단지로 뛰어들어옵니다. 탈출구를 찾듯 사방으로 뛰어다니다 차량에도 올라탑니다. 오늘 오전 7시 25분쯤 청주시 수곡동의 한 아파트에 멧돼지 떼가 출몰했습니다. 이게 멧돼지 발자국이에요, 이게. 이게 멧돼지 발자국? 그래갖고 저기라서 이 단지로 넘어갔어요. 아파트를 배회한 멧돼지들은 이곳 담장으로 내려와 뒤편으로 이동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청주시 모충동의 한 아파트에서도 또 다른 멧돼지 3마리가 나타났습니다. 무리 중 한 마리가 도로로 나와 주행 중이던 트럭을 들이받는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트럭에 치인 멧돼지는 이곳까지 건너와 상가의 출입문을 파손시켰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실탄 9발을 쏴 멧돼지 1마리를 사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관이 멧돼지에게 허벅지를 물려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주시는 멧돼지 사체를 수거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검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CJB 뉴스 박원입니다.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에게 성매매를 시키고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안매장한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들은 2달 동안 피해 여성을 가둬두고 무차별 폭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 주혜인 기자입니다. 지적장애 여성 20살 A씨는 지난 6월부터 익산의 한 원룸에서 26살 B씨 등 20, 30대 남녀 5명과 함께 살았습니다. 조건 만남을 하면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간 겁니다. 그런데 B씨 등 3명은 한 달도 되지 않아 A씨를 폭행하기 시작했습니다. A씨가 B씨 등의 신상 정보를 성매수남에게 말했다는 이유였습니다. B씨 등은 장애 여성을 2달 가까이 원룸에 가둔 채 음식도 주지 않으면서 무차별 폭행했고 결국 장애 여성을 숨지게 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피해자들 왜 살해했나요? 어떻게 살해하셨나요? 피해자들이랑 어떤 관계였죠? 검찰은 이들이 시신을 경남 거창의 한 야산에 묻고 당시 폭행 현장을 목격한 다른 여성까지 납치해 감금하는 등 모든 범행을 자백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 수사에서 이들은 대부분의 혐의는 인정했지만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며 고의성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살인 등의 혐의로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사체 유기에 가담한 혐의로 2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성매매 혐의가 확인되면 기소할 예정입니다. JTB 뉴스 주혜인입니다. 2년 전에 중학교에 입학한 지 2주 된 신입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이 있었습니다. 또래 친구가 SNS를 통해 지속적으로 괴롭혔던 게 확인됐는데 딸을 잃은 부모는 지금도 학교를 상대로 법정 다툼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제이원 기자가 사연을 취재했습니다. 2017년 3월 서울의 한 중학교 1학년 A양이 조퇴한 지 2시간 만에 집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15층 높이 옥상에서 추락한 상태였습니다. 경찰 조사 끝에 A양이 또래 친구로부터 SNS를 통해 지속적인 괴롭힘을 당했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가해 학생은 A양에게 욕설을 하거나 훔치지도 않은 물건을 훔쳤다며 도둑으로 몰았습니다. A양이 SNS 방을 나가면 다시 초대해 괴롭혔습니다. 사고 당일 A양은 배가 아프다면서 학교에 조퇴를 신청했는데 당시 교사는 학부모에게 이를 확인하거나 제대로 통보하지 않았습니다. 외동딸을 잃은 아버지는 지금도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잘 왔냐고 문자라도 한 번 더 줬으면 애 엄마는 집에 있는데 그 시간에 옥상에서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데 12살은 어린이가 아니고 사리 판단을 내릴 나이다. 억울하시면 법으로 오세요. A양 사망 이후 학교가 작성한 보고서도 허점투성이었습니다. A양의 교우 관계가 원만하다고 기록돼 있는가 하면 아예 표기하지 않은 항목도 절반이나 됐습니다. 당시 교장은 학교폭력 예방과 학생 인권을 담당하는 교육청 부서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최근 학교폭력의 추세가 정서적 폭력으로 옮겨가고 있지만 관련 제도는 여전히 물리적 폭력에 맞춰져 있어 적합한 대응이나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법의 미비가 분명히 있을 거고요. 신체적인 좁은 개념의 폭력을 가지고만 얘기해서는 안 되는 상황까지 온 거죠. A양 부모는 지난달 학교 책임자 등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SBS 제희원입니다. 대형 공기업인 한국석유공사는 17조 원에 이르는 막대한 부채를 안고 있습니다. 과거에 벌인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잇따라 실패했기 때문인데 이런 상황에도 해외 파견 직원들에게 회사가 호화 숙소를 제공해온 걸로 드러나 논란입니다. 박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의 한 숙박시설입니다. 넓은 야외 수영장과 고급 편의시설들을 갖춘 5성급 호텔 수준의 숙박시설이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130제곱미터짜리 방 하나를 빌리려면 월 623만 원이 듭니다. 그런데 석유공사 직원들 일부가 업무상 해외에 체류하며 이런 고급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걸로 드러났습니다.
공사 측은 현지 숙소를 답사한 적이 없어 몰랐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89채는 다 갔다 온 건 아니라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뭔가 드릴 말씀은 없네요. 석유공사는 10여 년 전부터 벌였던 해외 자원개발 사업이 사실상 실패하면서 지난해 기준 자본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2287%까지 치솟았습니다. 빚더미에 앉게 되자 지난 3월 인력 구조 조정을 포함한 비상경영 계획을 발표했지만 올해 상반기 부채 비율은 더 늘어난 상태입니다. 이런 석유공사가 해외 체류 직원들의 지급하는 주거비만 1년에 37억 원. 장기간 체류 중인 직원 중 절반 가까이는 외교부가 권고하는 임차액 상한보다도 비싼 숙소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도덕적 해이가 극심에 달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빨리 내부 기준을 바꿔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쪽으로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석유공사는 해외 숙소의 실태를 조사해 합리적인 내부 기준을 새로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박찬근입니다. 종로의 한 공공도서관 스마트 기기에 성희롱으로 볼 수밖에 없는 퀴즈가 담겨 있는 게 확인됐습니다. 아이들이 접하는 퀴즈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던 건지, 관리 감독은 어떻게 한 건지 정경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겨울에 짧은 치마를 입고 스타킹을 신지 않은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묻는 질문. 여성을 비하하는 내용의 보기가 등장합니다. 몸을 버리고 짓밟히는 것이란 질문에는 버림받은 여자, 결별한 연인이 포함돼 있고 커서 옷을 벗는 것에는 보기 중에 아이돌이 등장합니다. 넌센스 퀴즈라지만 성희롱은 물론 왜곡된 성인식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표현들. 이 공공도서관의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다룰 수 있는 터치스크린 스마트 기기에 노출돼 있습니다. 도서관의 하루 이용객 가운데 절반 정도는 어린 학생들입니다. 어린 애들이 하는 걸 봤는데 퀴즈 내용을 보고 있다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내용이 좀 애들한테 유해한 것 같은데 이걸 고쳐주시면 안 되냐 똑같이 돼 있었더라고요. 대체 누가 이런 퀴즈를 만들어서 공개한 걸까? 도서관을 관리하는 구청에 물었더니 제작업체에 책임을 넘깁니다. 내용 검열을 이번에 고치지는 않았어요. 업데이트가 되면서 그 업체에서 정보가 좀 잘못 들어왔는지 저희가 그거 없앴거든요. 컨텐츠 자체를. 제작업체는 도서관에 전송할 계획이 아니었다면서 실수라고 해명합니다. 이런 컨텐츠는 다른 업체 쪽에서 받아서 했던 부분이라 물론 그래도 저희 잘못이긴 하고요. 바로 원격으로 조치했습니다. 그냥. 이 퀴즈는 한 이용객이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도 이틀간 더 노출됐다가 어제부터 이용이 중단됐습니다. 구청은 이미 시정 조치가 끝났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SBS 정경윤입니다. 가을 야구가 한창인데 야구장 가시는 분들은 이 뉴스 자세히 보셔야겠습니다. 아이들도 많이 쓰는 응원용 막대 풍선에서 기준치를 크게 넘긴 유해 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안서현 기자입니다. 프로야구 경기를 앞두고 불티나게 팔리는 응원용 막대 풍선. 저렴한 가격에 가볍게 두드릴 수 있어 어린이 팬들에게 인기입니다. 편하고 박수 치는 것보다 이걸로 치는 게 더 즐거울 것 같아서 소리도 나고. 소비자원이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점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 풍선 15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생식과 성장에 악영향을 미치는 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특히 한화이글스 공식 쇼핑몰 판매 제품에선 어린이 제품 기준을 무려 302배나 초과하는 양이 나왔고 기아 타이거즈, SK 와이번스 순으로 많았습니다. 11개 제품에선 발암물질인 카드뮴이 나왔습니다. 노점에서 판매되는 막대 풍선은 조사 대상 5개 모두에서 2개 물질이 함께 검출됐습니다. 유해 물질은 특히 입으로 공기를 불어넣는 주입구에서도 검출됐습니다. 대부분 안 버리고 가지고 오잖아요. 근데 제가 애가 3살, 5살인데 그걸 가지고 논단 말이에요. 그리고 애들이 또 물고 뜯고 이렇게 하는데. 구단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글러브 일부 제품에서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이 검출됐습니다. 소비자원은 제조업체에 판매 중지와 회수를 권고했지만 당장 사용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SBS 안서연입니다.
지난주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일본산 마스카라에서 방사능이 검출됐다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 뒤 많은 브랜드 이름이 거론되며 써도 되는지 버려야 하는지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사실은 코너에서 확인해봤습니다. 박세윤 기자입니다. 네, 집에 오자마자 키스미 마스카라 버렸습니다. 한 네티즌이 올린 글입니다. 마스카라에서 방사능 나왔다는 기사를 보고 놀라서 이런 거겠죠. 저희가 민주당 심기준 의원실을 통해서 관세청에 확인을 해보니까요. 일단 이 브랜드는 전혀 관계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브랜드의 일본산 마스카라에서는 방사선이 검출됐느냐? 사실은 이것도 확실한 근거가 없습니다. 지난해 10월이죠. 인천공항에 화장품 3.3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이게 전부 마스카라가 아니고요. 화장품 11가지가 섞여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 마스카라만 따로 몇 미터라도 이렇게 옮겨놓고 측정을 했다. 근데도 방사능이 측정이 됐다. 이랬으면 마스카라가 확실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안 했습니다. 이 여러 화장품이 한 군데 쌓인 곳에서 측정을 했기 때문에 방사선이 마스카라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이 같이 쌓여있던 다른 화장품에서 나온 건지 아니면 화장품 포장지에서 나온 건지 지금도 모르고 있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화장품들이요, 정부가 추가 확인을 안 하고 수입업자한테 셀프 측정해보라고 했거든요. 수입업자는 방사선 안 나오는데요.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게 모두 일본으로 반송이 됐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면 방사선 한 번 나온 제품은 일본에서 만약에 재수입을 하게 되면 이걸 꼼꼼히 따져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제품에서 방사선이 검출됐는지 따져보고 이 기록을 해놓는 식으로 대응 매뉴얼을 손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SBS 박세용입니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키스트가 조국 전 장관의 딸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것으로 지목된 연구소장 이모 씨를 보직 해임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장관 인사청문회 날 기소됐던 정경심 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첫 재판은 내일 열립니다. 앞서 정 교수와 검찰 측 모두 기일을 바꾸자고 신청했지만 재판부는 내일 오전으로 예정된 기일을 변경 없이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국정농단 사건 뇌물과 경영비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신 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 면세점 특허 청탁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지원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됐다가 2심에서는 요구성 뇌물 인접이 인정돼 집행유예로 석방됐습니다. 내일은 흐려지고 선선하겠습니다. 한 차례 비 오는 지역이 있습니다. 출근길에는 제주와 동해안, 일부 남해안 지역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겠고요. 낮이 되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대체로 남부지방에 비구름이 머물겠습니다. 밤이 되면 강원과 충청도까지 비구름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비의 양은 대체로 5에서 한 20mm 정도 내리겠고요. 제주와 영남 해안 지역은 최고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대부분 내일 밤에 그치겠지만 동해안 지역은 모레 오전까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지역은 내일 비 예보는 없습니다.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울의 한낮 기온은 23도 선까지 오르겠습니다. 영남 해안과 제주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해지겠고 해상으로도 거센 풍랑이 일겠습니다. 이후 주말에는 다시 맑은 하늘 되찾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